네, 안녕하세요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네, 오늘은 2018년도 12월 18일. 네,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자, 오늘도 똑같이 캠피셔의 이 역발상 주식 투자, 대중매체가 항상 놓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요. 거의 이제 책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갑니다. 이 책 한번 꼭 구매하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, 이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중간 뭐 건너뛰는 부분도 좀 많기 때문에, 그렇죠? 100%다 이해하기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자, 오늘도 좋은 내용을 한번 좀 진행을 해 볼 건데요. 이 대중매체가 늘어놓는 비관론은 뭐 앞장에서도 반박은 했지만 하나 남겨둔 비관론이 있다라고 합니다. 이제 기술이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한 1, 2세대 정도 뒤에는 자원이 바닥난다라는 경고다라는 건데요. 이런 비관론은 이 창시자는 엘고가 아니고 이 토마스 멜서스다라고 하는데요. 이 18세기 철학자 멜서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? 네, 이분 토마스 멜서스 인구론을 이 주장했던 분이고,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죽어야 한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을 한 이 경제학자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인구론,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식량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 사망률을 높이고 출생률을 낮추지 않으면은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고 믿었다라고 합니다.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.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루하게 그 이론을 뭐 끝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다라고 하거든요. 다만 그동안 인구가 수십억 증가했지만 이 식량 생산은 훨씬 더 증가한 덕분에 인류의 대부분은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사실만 좀 밝혀두고자 한다라는 겁니다. 좀 인구로는 좀 빗나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, 캠피셔는. 그러니까 식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인구의 비중은 이 캠피셔가 어렸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높다. 그러니까 현재 기아에 시달리는 지역은 몇 곳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. 분명 아직 있기는 하죠.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은 끊임없이 말썽 부리는 정치가 이 발전을 좀 가로막는 듯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러나 이 캠피셔가 어린 시절 굶주리던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가 훨씬 증가했는데도 이제는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애덤 스미스의 이 사도라고 자처했던 이 토머스 멜서스는 기술, 뭐 자본주의, 창의성 등의 핵심 요소를 간과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굶주리는 지역이 있지만 이는 식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부패와 어떤 무역 장벽이 시장을 억누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. 또 북한 등의 이 기아는 사람들이 잘못한 탓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. 이 멜서스가 죽고 거의 20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철학은 멀쩡히 살아남아서 이 대중매체 과장 보도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. 이 자원이 고갈된다는 좀 살벌한 경고. 만큼 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보도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캠피셔는 말합니다. 이 사람들은 살벌한 경고가 아무리 쏟아져도 질릴 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. 이 1973년도의 영화 이 소일렌트 그린은 요거는 이제 천연식품이 사라진 2022년에 지구를 그린 영화는 대박을 터뜨렸고,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, 요거는 살충제 폐해를 다룬 책이거든요. 이 책은 이제 1960년대 베스트셀러가 이제 되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한없이 먹힌다라고 캠피셔는 말하고요. 이 자원이 고갈된다는 가장 보도는 지금까지 계속 빗나갔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빗나갈 것이다. 그래도 대중매체는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캠피셔는 자신이 지나친 좀 낙관주의처럼 보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. 이 자본주의와 어떤 인류의 창의성을 믿어야 장기적으로 무한한 인류의 잠재력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캠피셔는 주장합니다. 그러나 신문은 믿음이 아니라 이 냉소를 담아야 팔린다라고 말하거든요. 이 기술과 자본주의의 어떤 창의성이 인류의 미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.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1989년에 나온 이 백투더 퓨처 2에서 상상한 2015년도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.
이 자동차와 스케이트보드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보이지만 뭐 레이저 프린터, 뭐 인터넷, 아이폰, 유전자, 뭐 염기서열 분석, 뭐 전기 자동차, 뭐 테슬라 같은 거죠. 등등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단지 조금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. 그러니까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라는 거거든요. 한 이 예를 들면은 이 1894년도에 이 말동 위기라는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그런 사례다라는 건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당시 산업 국가들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. 이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사람과 재화를 수송하려면 더 많은 말이 필요했겠죠. 그쵸? 뉴욕, 런던 등 대도시에는 마차를 끄는 말이 수만 마리나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말들이 아무래도 이 생명체다 보니까 매일 배설하는 이 똥이죠. 말똥이 수백 톤에 달했는데 이걸 매일 치우지 않으면 파리가 들끓고 전염병이 퍼질 상황이었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말똥에 파묻힌다는 공포감이 확산됐다라고 말합니다. 이 1894년도에 이 런던의 타임스 기자는 50년 안에 런던 전역의 말똥이 약 3m나 쌓일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. 이 세계 곳곳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몰려와서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었다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공포와도 비슷하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나 이때는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, 파멸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. 이때 나왔던 게 기술로 극복을 해낸 거죠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차밖에 없었는데 자동차가 등장했다라는 거거든요. 기술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.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하면서 위기는 말끔하게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피크오일, 그러니까 이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, 피크오일 이론도 그런 사례다라고 말합니다. 이 1956년도에 어떤 지구 물리학자 킹 허버트는 이 가까운 장래에 이 세계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난 뒤 계속 감소해 마침내 바닥이 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는 이 정점 이 시점을 1970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유정이 또 발견되고요. 또 신기술이 나오면서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자 이 정점 시점을 계속 뒤로 미뤘다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도 이 이론은 계속 재활용되면서 인기를 유지했다라고 말합니다. 지금도 계속 그 얘기는 나오죠. 이후 이 셰일가스, 이 개발이 호황을 맞이했고 지구 물리학자들은 셰일가스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나 사람들이 기술을 과소평가한 탓에 셰일가스를 추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유가가 상승하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이 셰일가스 추출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하거든요. 역시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것. 이 1990년대 말 지구 물리학자들은 옛날 기술인 이 수압화쇄법과 이 시추법을 결합해서 이 셰일층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또 2000년대 중반에는 고유가를 배경으로 기업들이 이 셰일가스 추출 기술에 투자하면서 텍사스, 뭐 노스다코타, 뭐 펜실베니아 등 대대적으로 셰일가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말하거든요. 이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이 1980년대 초 수준을 넘어 치솟았고 이 피크홀의 이론은 이 1894년 말 이 말동 위기처럼 이 말동 위기론처럼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. 기술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캠피셔는 주장을 하고요.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식량을 제공한다.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이 과거의 어떤 말동과 석유 고갈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앞으로도 온갖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. 시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석유 생산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. 당시 석유 생산이 감소하자 석유 고갈론이 힘을 얻었다. 그러나
저유가가 석유 고갈론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또 드물었다라고 말합니다. 이 1980년 초에 폭락했던 유가는 거의 이제 15년 동안 한 10에서 30달러 수준에 머물렀는데요. 이 수익성이 나빠진 탓에 미국 유정에 대한 투자가 중단이 되었고, 석유 생산에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유 매출 규모는 항상 가격에 민감했습니다. 따라서 신규 유정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편이 장기간 더 경제적이었다. 그러나 일단 유가가 상승해 신규 유정 투자가 타당성을 회복하자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다시 대폭 늘렸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고갈론을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유가의 가격이었다라고 이제 캠피셔는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윤 동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. 장기적으로 기술이 미치는 영향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.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다뤄왔고, 정말 질리지 않는 요소이죠.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기술로 발전을 하면서 이 어떤 고갈론, 자원의 고갈,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극복을 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하다못해 이제 뭐, 그죠. 뭐 진짜 석유가 뭐 언제 고갈될지는 모르겠지만, 뭐 고갈론이 계속 나오니까 또 자동차는 전기차와 또 수소차까지도 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기술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. 대중매체들이 쏟아내는 이런 좀 자극적인 것들은 한 번은 좀 걸러서 들을 필요도 있겠다. 물론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당장 그런 이야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주식 투자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필요까지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캠피셔 말처럼만 생각하면 너무 낙관적이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게 또 뭐 이 세계를 바라볼 필요는 또 없는 것이잖아요. 그렇죠? 이 낙관론과 비관론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주식 투자를 대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